11살 아이가 죽어가던 양반과 도련님의 곁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원도 원인을 밝히지 못한 병. 날마다 기침으로 밤을 지새우던 신랑. 그 병은 우연도 하늘의 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서 조용히 시작된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병약한 신랑은 혼례의 첫날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평안과 따뜻한 기운을 전해드리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사흘길을 가야 닿는 청학마을에는 대대로 명망 높은 선비 집안인 해주 정씨 가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맏아들 정우진은 21살의 젊은 나이에 이미 소과와 대과를 모두 통과한 수재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그리고 온화한 성품까지 갖춘 우진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장차 정승의 자리에 오를 인물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진의 아버지 정한성은 현직 예조판서로 조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부유했고 하인들만 해도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넓은 저택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꾸며져 있었고 서재에는 귀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아, 오늘 한양에서 좋은 소식이 왔구나. 어느 날 저녁 정한성이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십니까, 아버님? 임금께서 너를 성균관 전적으로 임명하셨다. 젊은 나이에 훌륭한 자리를 얻게 되었구나. 환공하옵니다, 아버님. 더욱 정진하여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우진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앞날은 밝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가정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우진의 숙부인 정한길이었습니다. 정한길은 정한성의 친동생으로 어려서부터 형과 비교되며 자랐습니다. 형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자신은 여러 번 낙방한 끝에 결국 포기하고 한양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구나. 높은 벼슬, 훌륭한 아들, 부와 명예. 나는 무엇을 가졌단 말인가? 정한길은 매일 밤술을 마시며 형에 대한 원망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조카 우진이 자신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며 질투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한길은 한양의 뒷골목에서 수상한 인물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이한 약재를 다루는 상인 구철수를 만났습니다. 구철수는 겉으로는 평범한 약재상이었지만 뒤로는 온갖 독약과 금지된 약재들을 거래하는 자였습니다. 구 선생, 자네가 말한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겠는가? 정한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정나리. 이 약은 남방에서 들여온 것으로 먹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되지만 계속 복용하면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독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이 약의 장점입니다. 어떤 의원도 이것이 독 때문이라고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저 원인 모를 병으로만 여길 뿐입니다. 구철수의 말에 정한길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좋네. 그 약을 구해주게. 값은 얼마든지 치르겠네. 정한길은 구철수에게서 작은 약병을 받았습니다. 병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는데 냄새도 맛도 거의 없어서 음식에 타도 전혀 알아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정한길은 형님 댁을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청학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형님,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오, 한길이 아니냐. 오랜만이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정한성은
반갑게 동생을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우진도 함께했습니다. 우진아, 숙부가 왔구나.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는 소식 들었다. 축하한다. 정한길이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도끼가 끓어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숙부님. 숙부님께서도 건강하시죠? 그럼 건강하지. 그런데 우진아, 숙부가 한양에서 귀한 약재를 구해왔다. 정신을 맑게 하고 학문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하니 내가 먹으면 좋을 것 같구나. 정한길이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철수에게서 받은 독약이 아니라 평범한 보약이었습니다. 진짜 독약은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숙부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진은 숙부의 호의에 감사하며 약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진은 매일 그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한길은 며칠 동안 형님 댁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매일 밤 몰래 일어나 우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우진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가 마시는 물병에 조금씩 독약을 타 넣었습니다. 양이 워낙 적어서 당장은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면 결국 큰 병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한길이 한양으로 돌아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진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는구나.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우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이내 두통까지 동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아, 안색이 좋지 않구나. 몸이 불편하냐? 어머니, 이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요즘 공부를 많이 해서 피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우진은 식사량이 줄고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끄떡없던 그가 이제는 한두 시간만 공부해도 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아들아, 의원을 불러야겠구나. 정한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곧 마을의 명의가 불려왔지만 진맥을 한 후 고개를 갸우뚱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은 약하지만 특별히 병의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과로로 인한 기력 쇠진인 것 같습니다. 의원은 보약을 지어주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보약을 먹어도 우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우진은 거의 방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어지러웠으며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한때 건강하고 활기찼던 젊은이가 이제는 병약한 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한성은 한양에서 소문난 명의들을 모두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우진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원은 심화라 했고 어떤 이는 허로라 했으며 또 어떤 이는 귀신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병들어 걱정을 끼쳐드려서. 우진이 침상에 누워 힘없이 말했습니다. 한때 빛나던 눈동자는 이제 흐릿하게 흐려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진아. 네, 잘못이 아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낫게 해줄 것이다. 정한성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한 기회에 정한성은 한 노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금강산에서 수행하다가 잠시 마을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시주, 되게 큰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승이 정한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어찌 아십니까? 시주의 얼굴에 깊은 걱정이 서려 있습니다. 혹시 자제분이 편찮으신 것 아닙니까? 정한성은 놀라며 아들의 상황을 노승에게 설명했습니다. 노승은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노승은 우진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우진을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도끼가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도끼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한성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누군가 도련님께 지속적으로 독을 먹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우진이를 해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주,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범인을 찾는 것보다 도련님을 살리는 것입니다. 노승의 말에 정한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스님, 우진이를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노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께는 특별한 인연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진 배필을 만나면 도끼가 조금씩 정화될 것입니다. 그 배필은 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데 아직 어린 나이일 것입니다. 어린 나이라니 얼마나 어립니까? 11살 정도 될 것입니다. 정한성은 당황했습니다. 21살 아들과 11살 아이를 혼인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스님, 그것은 너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련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의 연을 맺고 한 집에서 함께 지내기만 해도 그 아이의 순수한 기운이 도련님의 도끼를 정화시킬 것입니다. 노승은 며칠 동안 마을 곳곳을 다니며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외곽의 초라한 집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소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농사를 지으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농부였고, 어머니는 병약하여 자주 앓아누웠습니다. 소은은 11살이었지만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부모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도련님의 배필입니다. 노승이 소은을 데리고 정한성 앞에 나타났을 때 정한성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작고 어린 아이였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은이라고 합니다. 나리. 소은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한성은 소은의 부모를 만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소은의 아버지는 딸이 양반가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신랑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나리, 저희 소은이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이 정한 인연입니다.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저 명목상의 부부일 뿐입니다. 제가 소은이를 친딸처럼 보살피겠습니다. 정한성의 간곡한 설득에 그리고 노승의 말을 들은 소은의 부모는 결국 혼사를 승낙했습니다. 혼례식이 치러지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은 키에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은 소은이 족도리를 쓰고 나타났을 때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린 것이 정말 도련님과 혼례를 올린다니. 아무리 급하다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지만 소은은 그런 수군거림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예를 갖췄습니다. 비록 11살에 불과했지만 의젓한 모습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붉은 초례복을 입은 채 소은은 혼례가 끝난 뒤 곧바로 우진의 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신랑은 침상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야윈 몸,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소은아, 내가 왔구나. 이렇게 어린 너를 이곳에 오게 해서 미안하구나.
우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은입니다. 도련님. 이제부터 도련님을 돌보겠습니다. 소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우진은 이 어린 아이의 당찬 모습에 놀라면서도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인들이 물러갔고 방 안에는 우진과 소은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비추었고 밖에서는 가을 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은은 침상 옆에 마련된 작은 자리에 앉아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침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숨소리가 거칠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련님, 편찮으신가요? 소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소은아. 늘 이렇단다. 걱정하지 말거라. 우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그가 고통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물수건을 가져올까요? 이마에 땀이 많이 나셨어요. 고맙구나, 소은아. 소은은 방 한 구석에 있던 물동이에서 물을 적신 수건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우진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모습에 우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은아,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곳에 와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아야 할 나이인데. 괜찮습니다, 도련님. 저는 집에서도 늘 일을 했어요. 여기 오는 것이 싫지 않아요. 소은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혼례를 치르긴 했지만 아직 어린아이다. 나는 내가 무서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진이 소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손이 너무 차가워요. 이불을 더 덮으셔야겠어요. 소은이 일어나 이불을 가져와 우진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침상 곁에 앉았습니다. 소은아, 너는 오늘 피곤할 텐데 먼저 자거라. 저기 병풍 뒤에 내가 잘 자리를 마련해 두었단다. 우진이 병풍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나는 요즘 잠을 잘 못 잔단다. 기침 때문에 자주 깨곤 하지. 소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옆에 앉아 있을게요. 도련님께서 불편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니다, 소은아. 너는 자야 한다. 어린 아이가 잠을 충분히 자야. 하지만 소은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도련님 곁에 있고 싶어요. 우진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씨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진은 기침을 하며 힘들어했고 소은은 그때마다 물을 떠다 주거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11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소은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소은아, 정말 고맙다. 내가 옆에 있으니 조금 덜 외롭구나. 우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제가 있으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늘 옆에 있을게요. 소은의 말에 우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우진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소은은 졸음이 쏟아졌지만 우진이 편히 잘 수 있도록 그 옆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진의 숨소리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병풍 뒤 자신의 자리로 가서 눈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화려하거나 낭만적이지는 않았지만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배려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은은 우진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고 성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우진의 약을 다렸고 식사를 챙겼으며 방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소은아,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써주니 내가 더 바랄 게 없구나. 이씨 부인이 소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도련님을 돌보는 게 제 마음입니다. 소은의 대답에 이씨 부인은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린 아이라 걱정했지만 이제는 이 아이가 정말 우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이 온 지 보름쯤 지나자 우진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침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우진아,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것 같구나. 정한성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 아버님. 요즘 몸이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노승님 말씀이 맞았구나. 소은이가 정말 너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우진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은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통도 조금 덜한 것 같았습니다. 한편 한양에 있던 정한길은 조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 독은 치료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는 구철수를 찾아갔습니다. 구 선생,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그 독은 치료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이상하군요. 분명 그 독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것인데 혹시 도련님께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글쎄, 어린아이와 혼인을 했다고 들었네. 어린아이라니 몇 살입니까? 11살이라고 하더군. 구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순수한 기운이 독을 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특히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의 기운은 독기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더 강한 독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정한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들킬 위험이 있었지만 여기서 멈추면 우진이 완전히 회복할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우진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짧은 시간이지만 방 밖으로 나와 마당을 거닐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소은아,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함께 마당에 나가볼까? 좋아요, 도련님. 소은은 기뻐하며 우진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조금씩 걸으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 소은아.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있게 되었구나. 마당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우진은 숨이 차긴 했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은은 깊은 잠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남자가 우진의 물병에 무언가를 몰래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이 집안 사람 같았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소은이 잠에서 깨어 외쳤습니다. 우진도 놀라 깨어났습니다. 소은아, 무슨 일이냐? 악몽을 꾸었느냐? 도련님. 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누군가 도련님의 물에 나쁜 것을 넣는 꿈이었어요. 우진은 소은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은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도련님, 혹시 도련님의 병이 그냥 생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일부러. 소은아, 그럴 리 없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모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란다. 하지만 소은의 꿈은 우진의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다음 날 소은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음식과 물, 그리고 방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며칠 후 정한길이 다시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은은 그를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꿈에서 본 그 남자의 뒷모습과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형님, 조카가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한길이 웃으며 말했지만 소우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아닌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소우는 잠을 자는 척하며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밤중에 정한길이 몰래 우진의 방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정한길은 우진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품에서 작은 병을 꺼내 우진의 물병에 무언가를 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숙부님.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갈랐습니다. 정한길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이 밤중에 왜 도련님 방에 들어오셨나요? 병풍 뒤에서 소운이 나와 서 있었습니다. 소운의 외침에 정한길은 깜짝 놀라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에 우진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우진이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저분이 도련님의 물에 이상한 것을 넣으려 했어요. 소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냐, 소운아. 숙부님께서 왜 그런 짓을. 우진아, 이 아이가 착각한 것 같구나. 나는 그저 내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을 뿐이다. 정한길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병의 조각들과 흘러나온 액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뭡니까, 숙부님? 우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정한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소운이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도둑이에요. 소운의 외침에 하인들이 달려왔고 곧 정한성과 이씨 부인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정한성이 방 안의 소란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숙부님께서 제 물에 무언가를 넣으려 하셨습니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길아, 이게 무슨 짓이냐? 정한성이 동생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정한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진이에게 독을 먹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왜 내 조카를 해치려 한 것이냐? 정한성이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형님과 우진이를 질투했습니다. 형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고, 우진이는 제가 평생 이루지 못한 것을 너무 쉽게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한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내 조카를 죽이려 한 것이냐? 죄송합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씨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고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숙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숙부님, 저는 숙부님을 존경하고 따랐는데 우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한성은 즉시 관아에 사람을 보내 정한길을 잡아가도록 했습니다. 정한길은 결국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더 이상 독이 더해지지 않자 우진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운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순수한 기운 덕분에 도끼가 점점 정화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우진은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달이 지나자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소운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우진이 소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다, 소운아.
너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병든 남편을 돌보고 심지어 나를 해치려는 자를 밝혀내기까지 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소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우는 15이 되었고 우지는 25이 되었습니다. 우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관직에 나아갔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소우는 아름답고 현명한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명목상의 부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애정이 싹 텄습니다. 소은아, 내가 이제 15이 되었구나. 어느 날 우진이 소은에게 말했습니다. 예, 도련님. 이제는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서방님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느냐? 우진의 말에 소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방님.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소은이 18이 되던 해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진은 이제 28의 청년이 되었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하여 이조참판의 자리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살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우진이 병약하여 침상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고 소은은 너무 어렸습니다. 밤이 되면 소은은 병풍 뒤에 마련된 자신의 자리에서 잠을 잤고 우진은 홀로 침상에 누워 기침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소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물을 떠다 주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밤새 우진 곁을 지켜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우진이 건강을 되찾은 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소은은 아직 어린 소녀였고 우진은 그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은은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고 우진을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우진 역시 소은을 보는 시선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처럼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책을 읽고 있었고 소은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은아. 우진이 책에서 고개를 들며 불렀습니다. 예, 서방님. 내가 이제 18이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는지. 참 빠르구나. 우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소은도 그것을 느꼈는지 바느질을 멈추고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소은아, 나는 내가 성장하기를 기다렸다. 7년 동안 말이야. 소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더 기다릴 수 있다.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저도 준비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물러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일어나 촛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달빛만이 스며들었습니다. 소은아, 이리 오겠느냐?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나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7년 동안 병풍 너머에서 지냈던 그녀가 처음으로 우진의 침상으로 걸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은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소은아. 천천히 하면 된다. 예.
서방님. 우진은 소은을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소은은 우진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방님도 긴장하고 계시네요. 소은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사람인걸. 7년을 기다렸는데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진은 소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소은의 피부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습니다. 소은아, 내가 편하지 않다면 멈춰도 된다. 아니에요, 서방님. 저도 원해요.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진은 소은의 옷고름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은도 우진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우진은 소은을 침상으로 안내했고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소은아, 아프면 말해야 한다. 예, 서방님. 우진은 소은을 천천히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깨, 목, 그리고 더 아래로. 소은은 낯선 감각에 몸을 떨었지만 우진의 부드러운 손길에 점점 긴장이 풀렸습니다. 7년 동안 병풍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내던 두 사람이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애정이 이 순간에 꽃을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소은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우진의 배려 깊은 손길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지만 그것은 곧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우진은 소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소은아, 괜찮으냐? 예. 서방님,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달은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긴 채 잠이 들었습니다. 소은의 머리는 우진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고 우진의 팔은 소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병풍 너머의 각자의 자리가 아니라 한 침상에서 함께 잠드는 진정한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우진이 관청에 나가고 소은이 집안을 돌보았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병풍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소은은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운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아침만 되면 속이 좋지 않아요. 소은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은아, 혹시 내가... 예. 의원을 불러보자꾸나. 의원이 와서 소은의 맥을 짚어보더니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인께서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소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2달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 관청에서 돌아왔을 때 소은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방님,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뭐라고? 정말이냐? 우진은 기쁨에 겨워 소은을 껴안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서방님. 이제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 미안하다. 너무 기뻐서. 소은아, 정말 고맙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다니.
우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7년 전 그는 죽어가는 병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상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은아, 아들이었으면 좋겠느냐, 딸이었으면 좋겠느냐?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딸이라면 너를 닮았으면 좋겠구나. 왜요? 너처럼 당차고 용감한 딸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나를 살린 것처럼 우리 딸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어. 소우는 우진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만약 아들이라면요? 아들이라면 내 마음씨를 닮았으면 좋겠구나. 권력이나 명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이 말이야. 두 사람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달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원에 매화꽃이 만개한 어느 날, 소은은 산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소은이가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하인이 급히 이씨 부인에게 알렸습니다. 곧 산파가 불려왔고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진은 방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안에서는 소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은아, 힘내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우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방 밖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정 무렵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나으리, 아드님을 낳으셨습니다. 산파가 기쁜 얼굴로 방문을 열며 알렸습니다. 우진은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상에는 땀에 젖은 채 지친 표정의 소은이 누워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소은아, 고생했다. 우진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들이에요. 소은이 힘없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은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지만 힘차게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구나. 정말 우리 아들이야. 우진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죽음의 문턱에 있던 자신이 이제는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야겠어요, 서방님. 그래. 이름. 매화꽃이 만개한 날 태어났으니 정매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매화 매자를 썼어. 좋아요. 정매. 우리 아들 이름이 정매예요. 아들 매가 태어난 후 집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한성과 이씨 부인은 손주를 얻은 기쁨에 날마다 아기를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소우는 아이를 키우며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밤낮으로 아기를 돌보느라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으앙, 으앙. 한밤중에 아기가 울자 소은이 일어나 아기를 안았습니다. 매야, 왜 우니? 배고프니? 소은이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곧 울음을 그치고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아, 내가 안아줄까? 우진도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서방님. 주무세요. 아니다. 나도 아버지인데 아이를 돌봐야지. 우진은 젖을 먹인 후 아기를 안아트림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서방님, 아버지 역할을 잘하시네요. 그럼 우리 매의 아버지인걸. 잘해야지. 아기는 곧 다시 잠이 들었고 우진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요람에 뉘었습니다. 소은아, 너도 이제 자거라. 많이 피곤할 텐데. 예, 서방님도 주무세요. 두 사람은 다시 침상에 누웠습니다. 우진은 소은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은아,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8년이 되었구나. 그러게요. 제가 11살 때 왔으니까. 그때 너는 정말 작고 어렸는데, 이제는 어엿한 어머니가 되었구나. 서방님도 그때는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이제는 건강하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셨어요. 모두 내 덕분이야, 소은아. 우진이 소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매화꽃이 피고 지기를 여러 번 소은과 우진은 함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고 후에 두 사람 사이에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우진은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소은은 현명한 정승 부인으로서 남편을 내조하며 어려운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 저녁 소은이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의 매화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작은 족두리를 쓰고 나타났을 때 나는 침상에 누워 있었지. 너무 미안했어. 이렇게 어린 아이를.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서방님. 오히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의 시작이었어요. 나도 그래.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너는 나의 생명이자 나의 사랑이야. 우진이 소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매화나무 가지에서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서방님, 다시 태어나도 서방님의 배필이 되고 싶어요. 나도 그래, 소은아.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매화꽃처럼 향기롭고 달빛처럼 영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재미있는 다음 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